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의 이 남일당 망루 5명의 철거민, 1명의 경찰관 목숨을 잃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은 5명의 철거민들이 공동정범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 5명의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공동정범 내일 개봉이 되는데요. 김일란 감독, 이혁상 감독 두 분이 함께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김일란, 이혁상 감독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용산 참사 관련해서는 몇 년 전에 두 개의 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네. 김일란 감독하고 또 다른 분이 만드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개의 문하고 이번 공동정범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공동 연출이 달라졌는데요. 그때는 김일란, 홍지유. 네. 이번엔 김일란, 이혁상. 네네. 제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거밖에 차이가 없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두 개의 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참석했었던 경찰 특공대들의 증언이라던가 재판 기록,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산 참사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관객분들이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시면서 이 판결 자체를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요. 이번에 공동정범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망루에 올라가셨던 농성 철거민들이 출소를 한 이후에 이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제작을 했고요. 조금 더 사건에 주목하기보다는 사람에 좀 주목해서. 두 개의 문은 용산 참사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렇죠.에 대한 질문이라면 사실 요 5분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된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몇 년 형을 다 받으셨죠? 대략 한 4년에서 5년형을 받으시고 2013년 1월 31일에 특별 사면을 받고 출소하셨습니다. 2013년 1월이면 그래도 꼬박 한 3, 4년 사신 거네요. 그죠? 4년 정도. 네. 그렇죠? 네. 그 5분 중에 한 분은 직접 그 현장에서 아버님을 잃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5 주인공 중에 그 이충현 씨 같은 경우에는 용산 4구역 이제 철거민 대책위원장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전체 망루 농성의 책임자였죠. 그리고 그분의 아버님이신 이상림 씨 같은 경우에도 당시 연세가 71살. 꽤 나이가 많으셨던 이제 노인분이셨는데 같이 망루에 이제 올라가셨다가 탈출을 하지 못하고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충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유가족이기도 하고 망루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기도 한 분이셔서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법률상은 아버지를 죽게 만든 가해자가 된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4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나머지 4분은 다른 지역의 철거민이셨어요. 연대 투쟁하러 오신 분들. 그렇죠. 바로 연대를 위해서 용산으로 모두 모이셨던 건데 사실 그날 망루 농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망루에 오셨던 상황에서 지원하러 왔다가 그렇죠.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돼서 정말 그야말로 소용돌이처럼 휘말려 들어가시게 된 거죠. 그 5명이 공동정범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공동정범이 뭐예요, 정범? 그러니까 어떤 범행을 할 때 이게 공모관계에서 같이 범행을 했던 사람들인데 좀 더
뭐 주체적이었던 뭐 주범이 있고 거기에 조금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보조범 같은 그런 약간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니라 주범과 종범이 아니라 모두 다 주범이라는 정범이라는 의미에서 5명이 똑같이 주도했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네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사실 공동정범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기 좀 어려웠었는데요. 작년 이제 그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이제 최순실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자체가 공동정범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둘의 관계 자체가 이해관계가 있고 뭐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고 경제 공동체로서 한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 5분이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관계든가요? 그려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말하기가 진짜 어려워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기소 자체가 과잉 기소되었다라고 좀 저희가 좀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고 그리고 그 화재로 인해서 철거민 5분과 경찰관 1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수에서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검찰에서는 화재의 원인을 철거민들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화염병이다라고 단정을 지었던 게 하나가 있고요. 더불어서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되려면 이분들이 경찰관 1분을 죽이려고 공모를 해서 불을 내서 경찰관 1분이 돌아가셨다. 이거 자체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 건데 공모를 이제 경찰관 1분을 죽여야겠다라고 공모를 할 리도 없을 뿐더러 화재 자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였기 때문에 사실 기소했을 때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약간 법리적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당시에도 이제 법조인 분들이 성명을 내거나 하셨던 걸 로 기억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왜 이 5명이 공동정범이냐라고 묻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겠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5분이 2013년 1월에 출소하면서부터 그분들의 모습을 따라다니며 찍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5분들이 또 서로 막 싸우더라면서요. 사실 공동정범인데 왜 싸웁니까? 그게 아마 그 용산 네, 계셨던 철거민 분들과 사실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연대 오셨던 철거민들 사이였던 말하자면은 좀 약간 인지상정의 어떤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도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성심을 다해서 연대투쟁이라는 형태로 도와주시러 갔던 거였는데 그런 사고를 당했고 정말 그 뒤로는 어떻게 보면 용산의 철거민 분들은 그래도 용산에 사셨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연대 오셨던 분들은 저분들이 과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건지 그리고 저분들이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 사실 세간에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어떤 좀 소외감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정권적 시각에서 보면 그분들은 외부 불순 세력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외부 세력이죠, 정말. 특히 또 외부 불순 세력,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지칭이 되고 언론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보도가 됐었고, 그러니까 생생하게 그분들을 따라다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참사의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각자의 고통이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저희 주인공 중에 한 분인 지석준 씨 같은 경우에는 막루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잘못 떨어지시는 바람에 두 발 모두 다 발목이 분쇄되니까 부러지고 조각나는 그런 큰 부상을 입으셨고 척추도 다치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전신 마취를 하는 큰 수술을 15번 정도 받으실 정도였고 그 이후에 재활 과정도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셨고요.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재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출소하고 왔는데도 이 재개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정말 반파된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농성을 했느냐도 중요했지만 참사 이후에 겪고 있는 이 일상의 고통을 알리는 것이 저희한테는 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잊고 있는데 그쵸. 일상의 고통 속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던가요?
근데 이 한편에서의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 재판이 부당했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그 억울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공동정범으로 엮여면서 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된 것에 대해서 서로를 원망하는 감정이 또 폭발하시더라고요. 서로를 원망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국가에 의해서 부당한 재판에 의해서 범죄자가 되어서 모두 다 감옥에 갔다 오셨는데 그 원인을 서로에게 찾는 거예요. 네 탓이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탓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직접 하던가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복잡한 감정이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한때는 동지셨고, 그리고 성심성의껏 정말 서로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거여서 원망도 되지만 한편으로 또 걱정도 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디다가 탓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다 하는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현재는 국회의원이죠. 네. 이분들이 어떠한 뭐 책임이나 이런 것들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 의해서 이것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거나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갈라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원망이 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런 참사에서 흔히 목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회적, 국가적 폭력의 희생자들이 개개인의 삶이 피폐해질 뿐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마저 붕괴되더라. 그렇죠. 이 참사를 겪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을까? 내가 만약에 용산에 연대를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연대를 가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연대를 오라고 하신 분들은 더 미안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내가 연대 오란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을 겪고 있구나. 그렇죠.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서로를 원망하는 감정으로 점점 더 증폭되면서 이게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저희는 옆에서 지켜봤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과정을 다큐에 담아야 하는 것일까. 어떤 기자분은 집안 싸움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했었는데 하나의 공동체가 겪고 있는 내밀한 그런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다큐에 담는다는 게 사실 저희한테는 좀 망설여지는 지점이었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이러한 갈등이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억울함과 자책과 참사의 피해와 이 국가로부터 국가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한 감정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아 이걸 다큐에 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이분들이 출소 후에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모이거나 만나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어때요? 이분들이 이제 출소를 하시고 동지회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좀 서로의 아픔이나 이후에 어떤 진상규명 과정에 좀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자리를 만드셨는데 사실 그 자리에 이 공동정범의 주인공 이충현 용산 사구역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불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갈등이 커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용산 사람들은 오지 않느냐 이러면서 또 반목이 심해졌던 것 같아요. 왜 안 오신답니까? 일단 이 이충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임보다는 그런 어떤 굉장히 사적이고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모임보다는 이 진상규명을 향한 어떤 대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어서 오히려 그런 작은 모임보다는 큰 집회나 이런 곳에서 용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좀 공적인 활동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 감정을 좀 풀어주는 그런 관계가 사실 이 피해자들 그리고 생존자들 사이에서도 필요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의 차이 때문에 결국 이런 갈등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네 분은 또 더 서운하겠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말들이 그래서 또 나오겠군요. 그렇죠. 그나저나 이분들은 뭐 아까 뭐 여러 차례 수술 받고 이런 분들도 있었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계는 어떻게들 꾸려가십니까? 이후에 그래도 이전에 하던 뭐 호프집을 다시 열어서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말 일,
그래서 음식을 다시 배우셔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자그마한 식당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예. 또 직업 훈련을 받기도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적응을 잘 하셔서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여전히 또 이렇게 그 새로운 무언가에 적응하시는 거를 힘들어 하시는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트라우마와 기억들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오시나 봐요. 왔다 갔다 예. 이렇게. 네. 특히나 2009년 1월 20일이었으니까 사실 딱 요맘때 1월에 그렇죠. 접어들기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마치 자명종이 예, 알람처럼 울리는 예. 것처럼 이 몸과 마음이 반응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힘들어지고. 예, 그래서 요맘때가 가장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트라우마들이 사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잠식하고 있는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우리가 다큐로 만들겠습니다 하니까 다들 흔쾌히 동의하시던가요? 그거는? 사실 처음에는 모든 분들이 일단 이 용산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그 열망이 너무나도 강하셨기 때문에 흔쾌히 그 승낙을 하셨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전작인 두 개의 문이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반향을 얻기도 하고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용산을 새롭게 환기시켰던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찍게 된다면 두 개의 문처럼 용산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승낙을 하셨지만 저희가 다큐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내부의 어떤 갈등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네. 약간 이걸로 포커스를 이동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약간의 주저함이 그러셨겠죠. 없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용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과는 또 별개로 이건 어쩌면은 좀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부끄러운 우리들의 관계라는 생각에 그러셨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이 용산 문제가 다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마음 먹을 수 있겠다. 결정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 이렇게 완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일 개봉이죠. 네. 완성본을 이분들한테 보여드렸나요? 네.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 이제 공개되기 전에,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봤을 때는 저희 감독들 너무 수고했다고 칭찬 말씀해 주시면서 서로의 상처가 저렇게까지 깊은지 몰랐다. 뭐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러네요. 직접 보고 듣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다 각자 해주셨고요. 예. 특히나 이제 이충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스러워서 얼굴을 들기가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용산 구주기 때 20일 날 또 다 같이 보셨는데 예. 이번에는 조금 그때보다는 가볍게 보시면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영화도 또 같이 보고 뭐 좀 즐겁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기도 했어요. 네. 이제 두 분 감독님들이 한마디씩 만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관객들은 이걸 봐줬으면 좋겠다. 저는 꼭 이걸 봐주셨으면 좋겠다까지는 아니고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처음에는 개봉을 할 때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완성됐을 시점에는 박근혜 정권이었었고 사실 좀 암울했고 이 이야기가 과연 세상에 닿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잘 들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완성된 건 꽤 오래전이군요. 네, 2016년 가을이었었거든요. 근데 지난 촛불을 지나고 그 촛불을 모였던 사람들의 그 열망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들이 있었고 네.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희망을 갖고 이 정권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어울리게 또 어쨌든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경찰들의 인권 침해 관련한 사건들을 재조사하겠다, 진상조사하겠다라고 그렇죠. 발표도 하셨고 거기에 이제 용산 참사도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요. 네. 희망이라는 게 좀 생기고 관객분들이 끊임없이 지켜봐 주시고 또
용산 참사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면 진짜 가능할 수도 있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 조금은 기대와 설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시사회나 이렇게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그럼 공동정범의 다음 편 3탄은 언제 나오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관객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건 아마도 이 영화를 통해서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는데요. 저는 만약 공동정범의 속편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영화관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또 이 저희 주인공분들 이 참사의 어떤 피해자, 희생자분들의 트라우마가 그래도 조금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서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된 공동정범들, 그분들의 생생한 아픔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뭔가 진상규명의 희망 꽃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듣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관심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개봉관은 많이 잡으셨어요? 열심히 잡고 있고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정범 만드신 김일란, 이혁상 두 감독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